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엿새째 파죽지세를 이어갔던 코스피가 아찔할 정도의 변동성을 보인 끝에 랠리를 멈췄습니다. 외국인들이 역대 최대 규모의 매도 폭탄을 던진 가운데 공포지수도 갈수록 치솟고 있습니다. 이민우 기자. 네, 이민우입니다. 네, 코스피가 널뛰기를 이어가다 결국 떨어졌습니다. 네, 코스피는 어제보다 1% 내린 6,244.1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가 하락 마감한 건 지난 13일 이후 7거래일 만입니다. 지수는 1.73% 하락 출발해 장중한 때 6,153까지 밀렸는데요. 이후 낙폭을 줄이면서 오후 2시 넘어 상승 전환에 성공했고 6,347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막판 외국인 매도 물량이 다시 나오면서 결국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8거래일 연속 팔아치운 외국인은 오늘만 역대 최대 규모인 7조 1천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4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간 개인 투자자는 6조 3천억 원가량 사들였지만 반등을 이끌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한국판 공포지수인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장중 55.13까지 치솟아 2020년 3월 이후 약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그간 코스피를 이끌어온 반도체주가 오늘은 약세를 보였네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0.69%, 3.46% 하락했습니다. 그간의 급등에 따른 부담과 간밤 엔비디아 등 반도체주가 일제히 하락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다만 반도체 외 업종에서는 일부 종목이 강세를 보이며 낙폭을 일부 만회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전북 새만금에 로봇, 인공지능, 수소 에너지 중심 미래산업 거점을 구축한다는 소식에 현대차는 10.67% 오른 67만 4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방산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소식에 방산주인 하나시스템, 한국항공우중, LIG 넥스원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세에 0.39% 오른 1192.78에 마감하며 나흘째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 오늘은 주춤했지만 코스피는 올해 들어 두 달 만에 50% 가까이 수직 상승했습니다. 오늘 하락을 놓고 다음 달 조정 장세를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7,000피를 넘어 8,000피까지 질주할 것이냐를 두고 엇갈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어서 신성호 기자입니다. 4,200대에서 올해를 시작했던 코스피는 어느새 6,300선을 넘었습니다. 올해 코스피 누적 상승률은 약 48%로 주요국 중 단연 1위입니다. 길고 길었던 박스피와 하락장을 지나 지난해부터 따져보면 무려 160% 급등했습니다. 이미 증권가에서는 코스피 예상 상단을 8,000피까지 열어두는 곳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상승분만으로도 코스피 7,000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인 무브의 가능성까지 대비한다라면 주가가 오늘 조금 조정받기는 했지만 우상향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따른 주주 환원 기대감도 우리 증시의 상승 여력을 키우는 대목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유례를 찾기 어려운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한 만큼 쉬어갈 때가 됐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지금은 수급에 의한 오버슈팅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한결같이 팔았어요. 그럼 누가 올렸냐면 개인이 올렸어요. 어느 정도 그게 조금 풀리게 되면은 조정은 좀 많이 올 것 같아요. 외국인은 올해 코스피에서 20조 원 넘게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개인 투자자들이 메우고 있는데 이렇게 수급 쏠림 현상이 심화될수록 증시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여기에 AI 거품론과 지정학적 요인 등 대외적 리스크도 코스피 랠리의 변수로 거론됩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이런 가운데 수익을 더 크게 돌릴 수 있는 레버리지 투자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위험, 고수익 상품을 사고 팔려면 교육도 따로 받아야 하는데 이곳으로 발길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한나 기자입니다. 퇴직 후 금융투자에 관심을 갖게 된 임태진 씨는 틈틈이 파생상품 교육 영상을 챙겨봅니다. 그 주식만 해가지고 수익 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적은 금액으로 배율 투자가 가능하다고 해서 일단 교육부터 듣고 있습니다. 최근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고배율 상품에 대한 투자 열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정 종목의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 교육은 지난달에만 16만 7천 명이 이수했는데 1년 전보다 19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더 위험도가 높은 ELW 시장에 진입하려는 투자자들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말 200에서 400명에 머물던 ELW 교육이수자는 새해 들어 1,080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설 연휴까지 겹쳐 더 짧아진 이달에도 600명에 달했습니다. 거래도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2조 원 중반대에 머물던 ELW 거래 대금은 70% 가까이 급증하면서 4조 원대를 훌쩍 넘겼습니다. 특히 상승에 베팅하는 공격적 투자 비중이 80%를 넘어서는 등 쏠림 현상도 심화됐습니다. 쏠림 심화 상황에서 단기 조정이 현실화될 경우 고배율 구조 특성상 매물이 쏟아지면 손실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불붙은 레버리지 교육 열풍이 수익 잔치로 이어질지 개미 무덤으로 마무리될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 중인 분당 아파트를 팔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보단 강력한 정책 동력을 염두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취재 연결합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네, 이 대통령이 자택을 매물로 내놨다고요? 네, 이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 명의로 보유 중인 경기 성남 분당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였지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국민에게 몸소 보여주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실거래가와 현재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물을 내놨는데요. 1998년 3억 6천만 원에 매입해 29년간 보유한 분당 양지마을 금호 1단지 전용 164제곱미터 아파트입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직으로 지정받아 30억 원 안팎에서 거래 중인 단지입니다. 당초 매각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갑작스러운 매도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네, 이 대통령은 그간 퇴직 이후 돌아갈 집이라며 매각 의사의 선을 그어왔었는데요. 그런데 국민에게 투기 등 불로소득을 경계하라며 본인은 재건축 차익을 기대하는 것 아니냐는 야권의 공세를 뚫고 부동산 정책 드라이브에 더 강한 동력을 불어넣기 위해 매각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간밤 SNS를 통해서도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 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평소 언급한 대로 집을 갖고 있는 게 손해라고 생각해 매물로 내놓은 것 같다며 집을 판 돈으로 상장지수 펀드 ETF나 다른 금융 투자를 하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또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면 임기 마치고 퇴임한 다음 집을 사면 더 이득 아니겠냐고 덧붙였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구글이 19년 동안 요구해온 우리 고정밀지도의 국외 반출이 전격 허용됐습니다.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국내에서도 구글 지도도 내비게이션을 쓸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 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한데도 정부의 부채는 권한 밖이라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유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네, 정부 결정 내용 전해주시죠. 네, 국토교통부 등 8개 국가기관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가 구글로 일대 5천 축적 지도의 반출을 허가했습니다. 지난 2007년 처음 신청이 있은 이후 계속 거절해오다가 처음 허용된 건데요. 반출되는 정보는 구글이 내비게이션과 길찾기 서비스에 필요하다고 요구한 기본 바탕지도와 교통 네트워크 지도입니다. 물론 여러 조건을 달았는데요. 구글이 우리 영토 위성 항공사진을 제공할 때 군사, 보안시설을 가림 처리해야 하고 우리 영토의 좌표 표시도 할 수 없습니다. 또 구글이 지도를 받기 전에 국내 데이터 처리 제휴 기업을 통해 별도의 가공 처리를 받아야 하고 정부 검토까지 거쳐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산업계 타격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국내법에 따라 조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온 우리 기업과 달리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글로벌 빅테크가 국가 전략자산의 혜택만 누리게 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또 구글 같은 초대형 외국 빅테크가 자칫 우리 공간 정보 산업을 잠식하겠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체에서는 이런 부분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협의체 관계자는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법에 따라 협의체에 주어진 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이라며 산업계 논의는 권한 밖의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구글에 대해서 상생 방안 강구를 권고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정부가 국민 노후 보장을 위해 마련했지만 20년이 되도록 가입률이 2%도 채 안 되는 제도,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집값은 크게 올랐는데도 수령액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는데요. 다음 달부터 주택연금 수령액이 인상됩니다. 유선우 기자입니다. 올해로 8순을 맞은 차문환 씨. 직장을 떠난 지는 오래지만 생활비 걱정은 크지 않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해 매달 100만 원 넘는 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활비 쓰고 교회 이제 교회에서 나는 이제 헌금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런 거. 손자들 오면은 이제 세뱃값도 좀 주고 주택을 가지고 생활하면서도 돈이 이제 나오니까 이제 어느 정도 생활에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좀 마음도 여유로워지고.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집을 가진 55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주택연금.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면 매달 일정액을 받을 수 있지만 이 낮은 수령액 때문에 가입률이 2%가 채 안 됐는데 제도가 바뀝니다. 먼저 다음 달 신규 가입자의 월 수령액이 인상됩니다. 예를 들어 72세 어르신이 4억 원짜리 주택으로 가입할 경우 앞으로는 매달 133만 원을 받게 됩니다. 기존보다 4만 원가량 늘어난 금액으로 전체 수령 기간을 따지면 약 850만 원을 더 받는 셈입니다. 가입할 때 내는 초기 보증료는 주택가격의 1.5%에서 1%로 낮아집니다. 가입비가 약 200만 원 정도 줄어드는 셈입니다. 1년에 약 15,000여 명 정도 가입하셨는데 이번 개선 방안을 계기로 1년에 1,000여 명씩 증가해서 2030년에는 1년에 약 2만여 명 가입할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부턴 질병치료나 자녀 봉양 등 사유가 있으면 실제 집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이번엔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다음 달부터 개인 사업자도 온라인으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금리와 조건을 비교해 더 유리한 상품으로 옮길 수 있게 됩니다. 정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7개 매장을 맡고 있는 자영업자 이민호 씨.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으로 매장마다 억 단위 대출을 안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동결 상태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금리 부담은 여전히 높습니다. 하지만 더 낮은 금리의 상품을 찾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은행마다 조건이 다른 데다 일일이 방문 상담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은행 어디가 싼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은행 방문하려면 어쨌든 시간을 내야 되잖아요. 그게 또 볼 수 있는 돈을 못 버는 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은행에 이렇게 가는 것들도 부담스럽고.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다음 달 18일부터 개인 사업자까지 확대됩니다. 이 서비스는 지난 2023년 5월 개인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고 이후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 핀테크 업체들은 온라인 대환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막바지 준비 중입니다. 서비스는 1금융권 상품부터 시작해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기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취지는 금융소비자 부담 완화라며 개인 사업자, 소상공인에 동일하게 금리 부담 경감 효과를 제공하고자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제출과 실사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개인 대출에 비해 까다롭고 복잡한 사업자 대출, 금융사별 금리와 조건 등을 온라인으로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되면서 소상공인의 금융 이용 편의성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정보윤입니다. 삼성전자의 야심작 갤럭시 S26 시리즈의 사전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가격이 역대급으로 오르면서 과연 그만한 가치를 할지가 관심인데요. 삼성은 손쉬운 AI와 사생활 보호를 승부수로 던졌습니다. 직접 써본 김동필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오늘부터 사전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식 출시는 다음 달 11일인데요. 이보다 앞서 오늘부터 일주일간 사전 예약이 진행됩니다. 가격은 사양에 따라 120만 원대부터 시작하지만 최고 사양인 울트라 1TB 모델은 254만 원에 달합니다. 통신사 공통지원금은 20만 원대, 내달 6일 확정되는 유통망 추가 지원금을 합치면 실제 구매가는 이보다 40에서 60만 원가량 낮아질 전망입니다. 사전 판매 첫날 오프라인 대리점을 찾는 고객들이 잇따랐는데요. 특히 엿보기 방지 기능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삼성닷컴에서 이벤트 하는 거 보고 신제품 관심 있어가지고 찾아뵙게 됐습니다. 울트라 모델에서 그 프라이버시 스크린으로 이제 바뀐 거 보고
그거 좀 궁금해가지고 일단 찾아봤어요. 이게 갤럭시 S26 신제품인가 본데 직접 써보니 어떻습니까? 네, 이 제품은 울트라 제품인데요. 저도 가장 체감됐던 거는 울트라에만 세계 최초로 적용된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였습니다. 이 기능을 켜게 되면 별도 필름 부착 없이 측면에서 보이는 화면이 제한되겠는데요. 옆 사람이 내 폰 화면을 못 본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고 비밀번호 창이나 카톡 메시지 등만 선별적으로 가릴 수 있다는 효용감이 아주 컸습니다. 다만 화면이 전체적으로 어두워진다는 점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삼성이 가장 강조한 것이 바로 그 AI 기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AI 기능을 아주 강조했는데요. 3세대 AI 폰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손쉬운 AI를 강조했습니다. 사진 편집만 봐도 사진을 선택한 뒤 원하는 변경점을 입력하게 되면 AI가 알아서 편집해줍니다. 이렇게 채소를 사과로 바꿔달라고 입력하게 되면 AI가 알아듣고 알아서 바꿔주게 되는데요. 여기서 추가로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모티콘 세트도 간편하게 생성할 수 있는데요. 원하는 이미지를 글로 입력하게 되면 이모티콘과 연관된 세트도 만들 수 있습니다. 빅스비 활용도 진화했는데요. 화면이 어둡다고 하면 알아서 화면 밝기를 조정해주고요. 약속을 말하게 되면 캘린더에 바로 등록하고 알람도 맞춰줍니다. 말 한마디로 택시를 부르는 일도 가능한데 아직은 지원 플랫폼이 우버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높아진 편의성에도 아직 연동된 3자 앱이 한정된 점은 한계로 꼽힙니다. 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전북 새만금을 피지컬 AI 핵심 거점으로 키우기 위해 9조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정주영 창업회장의 개척 정신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최주수 기자입니다. 현대차그룹이 전북 새만금을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지로 낙점했습니다. 현대차는 새만금에 5년간 9조 원을 투자해 AI 데이터 센터와 로봇 제조 공장을 구축합니다. GPU 5만 장급 연산 능력을 갖춘 데이터 센터를 통해 AI 로봇과 자율주행차 학습에 필요한 핵심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처리한다는 구상입니다. 정부도 지역균형 발전을 국가 생존 전략으로 꼽고 있는 만큼 파격적인 지원으로 화답했습니다. 이곳 로봇 제조 공장에서 국내 최초로 양산되는 물류산업용 로봇은 AI 데이터 센터와 연동되어 끊임없이 학습해 나갈 것입니다. 정주영 회장께서 자랑스러워하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새만금은 여의도 약 140배에 달하는 광활한 부지에 풍부한 일조량을 갖춘 만큼 청정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의 플랜트와 기가와트급 태양광 발전 사업도 진행합니다. 정부가 꾀하는 지산지소 원칙에 따라 새만금의 바람과 햇빛은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돼 첨단 산업의 핵심 동력으로 활용됩니다. 이곳에서 시작되는 차세대 산업 패러다임은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대전환의 중추적 거점이 될 것입니다. 이번 투자는 지난해 현대차가 발표한 125조 국내 투자 계획의 일환으로 경제 효과는 약 16조, 직간접 고용 창출은 7만 1,000명으로 예상됩니다. 2029년 말 공사가 끝나면 새만금은 AI의 두뇌와 에너지가 결합된 미래산업 요충지로 탈바꿈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보였던 루이비통과 한 수선집의 법적 다툼에서 결국 글로벌 명품이 패소하면서 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소비자들은 합당한 결론이라는 반응인데요. 상습적으로 가격을 올리면서 서비스에 소홀했던 명품들이 콧대를 낮추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신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루이비통을 수선에 쓰는 게 상표권 위반인지를 두고 루이비통에 손을 들어줬던 1, 2심을 뒤집고 대법원은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며 수선집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뭔가 합리적인 판결이 난 것 같아서 그거는 정말 다행이다 싶었어요. 소유권이 이제 소비자한테 있고 소비자가 원해서 뭐 변경하거나 하는 거는 그런 손을 들어준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인식이 안 좋아져서 그 브랜드를 피할 것 같긴 해요. 국내 명품 매출 1위를 달려왔던 루이비통은 2023년부터 샤넬에 1위자를 내줬습니다. 루이비통은 지난해에만 3번이나 가격을 올린 반면 소비자 서비스엔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5개 명품 브랜드들의 최근 6년 소비자 피해 구제건은 모두 380여 건. 루이비통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는데 품질과 AS 등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소비자가 명품을 구매할 때는 그 명품 회사가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다 명품답게 잘 처리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거든요. AS라든가 그 후처리를 소홀하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명품 회사의 이미지나 밸류나 가치나 이런 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대법 판결에 대해 루이비통 측은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밝힌 가운데 국내외 명품뿐만 아니라 패션업계 전반의 파장이 예상됩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안마의자 거래하겠다는 글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무심코 안마의자를 거래했다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마의자는 의료기기로 허가가 나서 중고거래가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이 규제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우영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세라젬과 바디프렌드가 최근 출시한 주요 안마기기들은 대부분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제품들입니다. 의료기기법에 따라 판매 신고를 한 업자만 유통할 수 있어 개인 간 중고거래가 금지돼 있지만 그냥 공산품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의료기기라고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안마 의자 등 마사지 기기는 효능에 따라 일반 공산품과 보시는 것처럼 의료기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실제 이를 정확히 아는 소비자는 많지 않습니다. 때문에 당근마켓엔 개인이 올리고 거래까지 완료된 의료용 안마기기들이 적지 않습니다. 당근마켓 측은 의료기기인 안마기기와 일반 안마기기 모두 매물로 올라오는 만큼 이를 가려내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안마기기가 대중화됐고 의료적 위험성이 크지 않은 만큼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소비자들에게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결국 이제 의료기기를 이제 매매하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그런 처벌을 남발하게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서 같은 맥락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중고거래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두고 재작년부터 허용된 바 있습니다. 이에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마기기의 중고거래 허용 여부에 대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으며 제도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우형준입니다. 연일 먹거리 물가 안정을 압박하고 있는 정부가 이번엔 외식업계를 소집했습니다. 전분당에 이어 제빵업계가 가격을 내리고 한 가운데 가격이나 움직임이 확산할지 주목됩니다. 김한나 기자입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을 비롯해 BHC와 교촌, 롯데리아, 던킨 등의 외식기업 대표 6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행사 이름은 정보제공협약식이지만 주 위원장의 발언은 가격 인하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각 기업들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여 이러한 가격 인하가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이 연일 물가 안정을 압박하는 발언을 내놓는 한편 공정위의 관련 조사가 확대되면서 밀가루와 설탕업계가 가격 인하를 발표했습니다. 이어 이를 재료로 쓰는 파리바게트와 뚜레쥬르 등 제빵업계까지 가격 인하에 동참했지만 외식 가공업계 전반적으로 확산할진 미지수입니다. 베라랑 던킨 가격 인하 좀 검토하고 계신 바 있으세요? 전문가들은 식재료의 비용 부담도 감안해야 하는 만큼 가격 인하 확산이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제빵업계 같은 경우 원재료 가격이 내렸기 때문에 가격을 내렸다라고. 근데 이제 식품업계에서 인건비나 물류비나 기타 비용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가격 인하로 직결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런 가운데 맥도날드와 맘스터치 등은 오히려 가격 인상을 발표하며 소비자 물가 부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전라남도 강진군에서 시작된 이른바 반값 여행 지원이 전국 16곳으로 확대됩니다. 인구 감소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여행 경비의 절반을 돌려주는 건데요. 자세한 이용법 알아보겠습니다. 서지연 기자, 반값 여행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어디입니까? 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강원도 평창과 충북 제천, 전북 고창, 전남 해남, 그리고 경남 밀양 등 1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사랑 휴가 지원 사업을 4월부터 시행을 합니다. 현재 전남 강진구는 관광객이 강진에서 사용한 금액의 50%를 모바일 강진사랑 상품권으로 환급을 해주고 있는데 한 해 22억 원의 예산 투입으로 340억 원 규모의 경제 효과를 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는 강진군 모델을 확대해 여행 경비의 50%를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해 해당 지역의 재방문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지역마다 신청 시기와 증빙 방법, 또 환급된 상품권의 사용 방법 등이 모두 다른데요. 세부 사항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의 여행 계획을 먼저 신청해서 승인을 받은 뒤 실제 여행을 마치고 지출한 여행 경비 증빙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경비 50%를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는데 환급액은 개인 최대 10만 원, 2인 이상 단체의 경우 최대 20만 원입니다. 환급받은 지역사랑 상품권은 올해 안에 여행 지역의 가맹점이나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